거시경제 이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경제 성장에 관한 정책적인 논란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저축률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저축률이라는 게 두 가지 양면의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본 축적의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경제를 장기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반면, 다른 측면으로는 일반적인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통해서 사회 후생을 아니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비를 줄여야지 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저축량이 얼마냐를 구하는 것, 그게 이제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중요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정해주는 건 황금률이라고 했는데, 황금률이라는 정의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노출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란들, 경제 성장에 관한 정책적인 논란들을 하나하나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경제 성장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솔로 모델에 기반한 내용이에요. 솔로 모델에 기반한 내용에다가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 노동 측면에 대한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를 지금 상정해가지고 내생적 모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복잡한 모델도 많지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모델은 아마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들, 조금 다른 변형들은 또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모형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정책적인 논란들, 정책적인 논쟁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지,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경제 주체들 아니면은 정책 당국, 경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정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하나하나 보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 모형 중에 이제 기술 진보가 있는 내용, 그런 모형을 지금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 모델이고요. 솔로 모델인데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K의 방정식부터 보겠습니다. 델타 K는 SFK, I가 증가하는 거, K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델타에다가 N에다가 G가 있었죠. 기술 진보율,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 이렇게 더해진 거. 요게 균형 안정 상태를 얘기를 하려면 K의 변화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SFK랑 델타 NG 더한 거 곱하기 K가 같아져야 됩니다. 요 조건, 안정 상태 구하는 조건에 의해 가지고 같아져야 되고요.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 계속 그려왔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K고요. SFK가 이렇게 생성함수에다가 S만큼 곱해준 거죠. 그럼 이게 SF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죠. 이게 델타 NG 곱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수준에서 K스타가 정해진다. 안정 상태의 K스타가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하는 이유는 요 사실 하나를 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 안정 상태의 성장률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 또는 이제 우리 지난 경제 성장을 얘기하면서 인구 증가가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생산량이 적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모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데이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증가라는 게 경제 성장에 나쁜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자본을 우리가 K라고 놨습니다. 그렇죠? K라고 놨어요. 그럼 이 K라는 거, K의
성장률은 지금 안정 상태에서 성장률이 0이 되죠. 안정 상태에서 안정 상태의 성장률은 0입니다. 그쵸? K에 변화가 없습니다. 델타 K가 0이 되니까 그 안정 상태의 성장률, 변화율은 없는 거죠. 시간에 따른 변화율. 그렇다면 Y요. Y. 델타 K가 0고 요때 K를 구해가지고 K스타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Y스타가 나올 건데 그때에 해당하는 요거는 SFK 스타가 되겠죠. 그거에다가 이제 S로 나눠주면은 우리 Y 스타가 나올 건데 그 Y도 사실은 안정 상태에서는 성장률이 0입니다. 그쵸?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Y가 뭘까요? 여기서 Y는 우리 어떻게 정했습니까? Y, 라지 Y 나누기 L2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efficient factor가 곱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1인당 생산량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1인당 생산량은 우리 Y에다가 L을 나눠줬습니다. 그쵸? L을 이제 population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이거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정의한 Y는 효율적 노동자 1인당. 효율적 노동자 1인당 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1인당 생산량을 구해보면 1인당 생산량은 요걸로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요거고요. 1인당 생산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다시 쓰자면 위에 있는 거 Y에다가 L로 나눠준 거 2가 분모에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겠습니다. 2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됐죠? Y 곱하기 2든 2 곱하기 Y든. 그러면 요 2 곱하기 Y의 성장,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쓰겠습니다. Y 나누기 L 1인당 생산량. 1인당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하느냐? 안정 상태에서. 자, 2의 변화율이 뭐였죠? 2의 변화율은 이거 우리 어떻게 썼습니까? 델타 2 나누기 2라고 썼는데 2의 변화율 또는 성장률 이거 우리 G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면 요거 매년 또는 매 기간 동안 G만큼 성장할 거고 Y의 성장률은 없습니다. 성장률의 비교를 해봤을 때 요거 로그체 해가지고 더해주는 거 아시죠? 성장률. 그러면 G 더하기 0이니까 1인당 생산량의 증가율은 G가 되죠. 안정 상태에서. 그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고민해 볼 건 Y가 있습니다. Y. 자, Y가 뭐죠? 총 생산량입니다. GDP. GDP는 얼마나 성장하느냐? 안정 상태에서. 안정 상태에서 지금 요 똑같이 고민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Y는 2에다가 L 곱해주고 Y 곱해준 거하고 같죠. 자, 위에 공식에서 Y를 다시 빼냈습니다. 라지 Y를 다시 구해봤어요. 여기서 내려온 거. 그러면 2의 성장률 G고요. L의 성장률 N이고요. 요거 성장률이 G죠. 요거 성장률이 N입니다. 요거 성장률 0이죠. 안정 상태에서. 그렇다면 N 더하기 G만큼 GDP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1인당 소득, 1인당 생산량의 증가가 없다. 솔로 모델에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1인당 생산량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솔로 모델에서 지금 내생적인 모델 기술 진보가 있는 솔로 모형에서는 1인당 생산량이 기술 진보만큼 증가를 하게 되죠. 효율적 1인당 생산량인 스몰 y, 이 모형에서 정의하는 스몰 y는 0이지만 1인당 생산량, 효율적인 게 아니라 1인당 생산량은 G가 되는 거고 GDP, 총 생산량의 증가율은 M 플러스 G가 됩니다. 그럼 총 생산량 증가에는 인구 증가율에다가 기술 진보율까지 더해준 것만큼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인구 증가율은 총 생산량에서는 영향을 미치지만 1인당 생산량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N이 크면 클수록 그게 0이니까 원래는 0만큼 보여지니까 N이 크기만큼 더 작은 컨버전스 효과 결국은 어느 상태로 가느냐에 따른 그런 크기 자체가 작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왔지만 Y 총 생산량 자체는 성장률 안정 상태의 성장률이 N 더하기 G 여기서 바라볼 때처럼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주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1인당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총 생산량으로 얘기하느냐, 그러면 인구 증가는 1인당 생산량에는 음의 방향으로 음의 관계를 가지지만 GDP는 결국 양의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거고요. 총 생산량과 1인당 생산량 그 관계 또는 차이, 이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정책상의 논쟁, 저축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저축률 증가시키는 법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축 다음에 우리가 정책상의 논쟁으로 고민해야 될 거, 저축하고 연결되는 건 뭐겠습니까? 저축이 투자로 연결돼야 제대로 된 자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뭐 균형 조건 안정 상태에서는 둘이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투자의 제대로 된 효율적인 배분, 어느 부분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이 많다. 그러면 요 정책상의 논쟁 중에 투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 모델 자체에서는 한 가지 유형의 자본만이 존재합니다. K 하나밖에 없죠. 근데 현실 세계는 여러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공공 간접 자본 있죠.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하는 공공이 투자해 주는 것.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 간접 자본을 축적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 도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될 수도 있죠. 그 인터넷 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자본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효율적인 1인당 노동자 1인당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 계속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휴먼 캐피탈입니다. 인적 자본이라는 거죠. 사람도 역시 자본처럼 평가될 수 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 교육을 통해서 그 자산 가치 아니면 생산 능력, 노동 생산성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세 가지 범주를 한번 자본의 세 가지 범주를 생각해 본다면, 민간 자본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 간접 자본이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인적 자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세 개 중에 어떻게 잘 배분할 수 있을지, 투자를, 그런 데 대한 논란이 아주 큽니다. 그럼 이런 데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방법들이 있느냐?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관점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산업 간의 왜곡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산업 간에 제대로 된 산업 사이에서도 그렇고 산업 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데 대해서 동일한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형의 자본에 동일한 세금을 적용해야 된다. 동일한 세율 적용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각 부분 동안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민간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럼 이 기본이 뭐겠습니까? 한계 생산물, NPK가 높은 애들한테 먼저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줘야 된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시장에 맡기자라는 거죠.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NPK가 높은 부분부터 투자를 배분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게 하나의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정책을 펼 수 있겠죠. 산업 정책입니다. 이게 내버려 두라라는 거고, 산업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산업 정책, industrial polic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떤 특정 유형의 자본 또는 산업 이런 데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산업 정책에 뭐가 필요합니까? 가치가 필요하죠.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정부가 판단하는 가치 판단 요게 옳으냐라는 거죠. 시장의 판단이 시장 자체, 마켓 자체가 제대로 판단하겠느냐, 아니면 정부가 이 가치를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우리가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산업, 뭐 기간 산업이면 기간 산업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외부 효과를 많이 가지는 뭐 그 커뮤니케이션 산업이다, 정보통신 산업이다. 요게 발달하면 다른 산업에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시기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 입안자들의 계획으로. 물론 그 경제 공동체의 대부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판단에서 한계 생산물에 따른 투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산업정책 한쪽은 완전히 자유경제적인 입장에서 왜 시장 개입하냐, 그런 거에 왜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정부가 판단해서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쪽은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갖고 외부 효과가 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도해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럼을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경제 발전이 있어 왔던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싸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죠. 거기다가 특히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아시아 경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관치 경제에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그 정책 입안자들이나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까지 인재들을 많이 뽑아왔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엘리트라고 믿고 자신이 경제 발전을 주도해 왔다고 믿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너무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상당히 시장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산업정책을 이렇게 펼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장 높은 수익이나 효율적인 투자 유형, 산업 그런 걸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그 판단이 항상 옳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는 거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슈를 만들고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 결정했다.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냐? 이런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랑은 다를 수 있죠. 한번 정해지면 그쪽 부분, 그쪽 섹터에는 상당히 큰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제외된 산업이나 섹터에는, 부문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이 항상 옳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선택이, 정부의 가치 판단이 옳으냐라는 거죠. 그럼 정부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거, 이익 집단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익 집단에 들어와 가지고 로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과연 올바른 판단, 그거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항상 정부는 할 수 있느냐, 정책 입안자는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음 이제 논쟁 중에 하나죠. 그 논쟁 중에 하나는 정책상의 논쟁이죠. 논쟁 중에 하나는 적합한 제도 마련입니다. 이 제도를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구의 설립, 적절한 기구의 설립. 어떤 점에서 시장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도,
우리가 정확한 제도, 뭐 우리 계속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정의를 제대로 세우자라는 것도 이런 시스템 자체를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모형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해, 상식 뭐 이런 것들에 바탕을 두고 있죠. 첫 번째로 시장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금방도 얘기했지만 정의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중요하다. 왜요? 시장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재산권, property right이 제대로 보장돼야 됩니다. 이게 누구 소유나 이 물건이, 이 상품이, 이 자본이 또는 이 책임이, 이 비용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에 대한 property right,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설립돼야 되는데 재산권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 법적 제도, 리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확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돼야 될 게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금융자본, 금융자본이 가장 효율적인 자리에 투자될 수 있도록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겠습니까? 시장, 자본시장, 금융자본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럼 자본시장의 작동이 원활해야 된다.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작동해야 된다로 쓸 수 있겠죠. 요런 제도적인 장치, 시스템적인 서포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요 비슷한 내용인데 요게 정부는 어떻게 돼? 정부 입장은 부패가 없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정의에 제대로 된 확립, 적합한 제도적 장치,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회가, 공동체가 움직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의라는 게 상당히 어렵죠. 어떤 게 정의이고 어떤 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도 아주 철학적인 문제고, 정치 철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중에 일부가 경제학에 녹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장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기본적인 조건이다라는 측면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경제학에서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시장 작동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재산권, property right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그 지적재산권이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침해를 당했는데 그 재산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아이디어,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행동들이 일어나죠. 만약에 그런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베껴가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참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시장의 원활한 작동의 출발점은 재산권을 명확히 해주는 거다.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본시장,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작동,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자본이 제대로 축적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확립이 돼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안정상태 K 스타 자체는 K 닷, K 델타 K 나누기 K, 그 안정상태라는 조건에서는 그게 0이 되지만 어떤 수준이 있죠. K스타의 수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자본이 계속 축적돼야 되고, 물론 그 축적의 와중에 이제 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게 자본 축적이죠. 그런 데 대한 원활한 자본시장의 작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제대로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법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는데도 어떤 부패가 없이, 잘못된 부분들이 없이 비효율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작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의 어떤 시사점들을 미국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네, 경제학에서요. 경제학에서 모형을 개발하고 나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 네, 데이터를 이용하죠.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왜냐? 직접적인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야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험군과 대조군을 만들 만큼 상황이 항상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 내용, 실험군과 대조군, 네, 요거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가끔 벌어지긴 하는데 이거를 Natural Experiment 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죠. Natural Experiment라는 기법, 이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했던 경제학자들이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업적이 Natural Experiment죠. 그 내추럴 엑스페리먼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를 판단해가지고 이거 지금 정책상의 논쟁이라든지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것도 있죠. 남한과 북한이죠. 분단이 되고 나서 한국전쟁 이후에 사실 부존자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조금 우위에 있었다면 그 이후에 체제를,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적인 제도가 보장되고 나름대로 자본시장이 원활한 활동을 해왔죠. 북한에 비해서는 이렇게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다. 요걸 통해 가지고 뭐 냉전 시도의 이유로 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을 때 남한과 북한이 아주 현저한 변화, 비교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1인당 GDP로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많이 나죠.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시장주의라든지에 대한 우월성을 얘기하는 좋은 예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상의 논쟁,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요. 이게 이제 정책상의 논쟁 두 번째 적합한 제도. 오늘 얘기했던 거.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저축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오늘 투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거는 정책상의 논쟁인데, 정책상의 논쟁 중에 기술 진보에 관한 겁니다. 기술 진보가 일어나야 경제가 발전을 하죠. 뭐 심지어 1인당, 그러니까 그 안정 상태에서 우리가 Y를 L 곱하기 2로 나눠줬을 때, 라지 Y를 그걸로 나눠줬을 때 1인당 효율적인 노동자 1인당의 생산량 또는 소득, 이렇게 평가한 거를 1인당 소득으로 평가하면 경제 성장률이 G가 되는 거죠. 기술 진보만큼. E가 변화하는 것만큼. 그럼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1인당 GDP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성장이 될 거다. 그럼 기술 진보를 크게 해주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기술 진보 장려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특허라든지 상표라든지 이런 property right, 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상품을 개발하는데 유인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특허 제도. 특허제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새롭게 개발한 물건이 있으면은 미래의 특정 기간 동안 아무도 그 권리 또는 그 개발에 대해서 침해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을 장려한다. 기술 진보를 이루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D 투자 많이 하고 기업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게 그 결과물로 잘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오면 상당히 그 투자가 허투루 쓰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에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허제도 또는 어떤 장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뭐 특허제도와 동일하게 R&D가 있겠죠.
R&D가 있습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 대한 뭐 정부의 혜택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거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초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는 투자를 좀 장려해야겠다.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기술 진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장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치 평가에 의한 거고요. 만약에 이런 특허권이 보장되는 경우에 전반적으로는 독점적인 지위를 어떤 한 기업이나 개인한테 쥐어주는 거죠. 그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해서 새로운 이노베이션 또는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장이 주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럼 독점을 정당화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인 겁니다. 독점 기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을 빨아먹게 되는, 갉아먹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 입장에서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런 혁신과 노력들이 꼭 필요한 것이므로 특허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R&D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대학에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장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항상 이런 부분에 맞춰서 자꾸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 솔로 모델과 비추어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솔로 모델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거요. 확장된 솔로 모델도 있었고 일반적인 솔로 모델도 있었습니다. 우리 확장적인 솔로 모델 봤을 때 생활 수준, 1인당 GDP의 지속적인 향상은 G, 그러니까 기술 진보 때문에 왔죠. 기술 진보가 지속적 생활 수준의 향상, 1인당 GDP 향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요거 기술 진보가 외생적이냐 또는 내생적이냐. 외생적이란 말은 외부에서 주어져 있다라는 거고, 내생적이란 말은 모형 내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외생적으로 주어진 G라고 주어진 그런 모형을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확장된 모형이죠. 우리 기술 진보를 집어넣었으니까. 내생적 성장 이론. 모형을 잠깐 간단한 모형을 하나 살펴볼 건데, 이 G라는 거, 생산성이나 이런 생산 수준,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것이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모형을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생적 성장 이론의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모형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함수가 조금 다른데요. 1변수 생산함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y는 a와 k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라지 a고 라지 k입니다. a라는 거 자본 한 단위에 대한 생산량. 요게 외생적이죠. 자본 한 단위에 대한 생산량으로서 아주 일정하다. 자, 이 생산함수의 모형을 보고 그냥 AK 모형이라고 합니다. 솔로 모델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여기서 살펴보듯이 NPK, Y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A로 일정하죠. NPK가 A입니다. 이렇게 일정합니다. NPK가. 근데 솔로 모형에서는 어땠었나요? 생산함수 생각해 보면
Constant Return to Scale이었고, 그거 MPK 구해보면은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투자를 생각해 보면 인베스트먼트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SY죠. SY입니다. 그죠? 감가상각은 우리 알다시피 뭐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요. 델타 K고요. 델타의 비율만큼. 그럼 이제 운동방정식 바로 써지죠. 델타 K 운동방정식은 투자가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감가상각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요거고요. 안정상태면 조건에 따라서 바로 구해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보던 1인당 GDP, 1인당 소득 이런 걸로 바꿔주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변화율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좋으니까 양변을 K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델타 K 나누기 K. 그러면 K의 증가율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다음으로 양변을 K로 나눠줬으니까 SY에다가 K 나눠준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네요. 그쵸? 자, Y에다가 K 나눈 거 뭐겠습니까? Y에다가 K 나눠준 거. 여기에서 보면 Y에다가 K 나눠주면 Y는 AK였죠? Y 나누기 K는 A입니다. 그쵸? 요거 다시 쓰면 SA 나누기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안정상태라는 게 뭐죠? K의 증가량 0이 되고 Y의 증가량 동일하게 안정상태에서 다 변화율이라는 게 0이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쵸? 퍼센티지 체인지 K, 퍼센티지 체인지 Y 이게 0인 상태로 그게 안정상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될 내용은 요겁니다. 만약에 SA 이게 델타보다 크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0보다 크다면 이게 원래 델타 K 요게 0보다 크다면 요것도 0보다 크게 되죠. 그쵸? 요 상황이 됩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겠어요? 영원히 소득이 증가하는 소득이 영원히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자, 여기서 이제 AK 모델에서의 이제 영속적인 성장률은 어디에서 오느냐? 저축률에 의존해서 온다. S의 증가에 따라서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죠. A가 정해져 있으니까 A가 정해져 있는 걸로 봐서 MPK로 A가 정해져 있죠. 한계 생산성이 K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간단한 모형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이번 시간 우리는 경제성장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했던 거는 1인당 경제성장률. 네, 이것이 우리 처음에 솔로 모델이 제시했던 것처럼 인구 증가율이 높으면 1인당 경제성장이 낮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수준이 진보하는 이런 경우 생각해 봤을 때 G라는 기술 진보 성장률, 그러니까 노동의 바탕을 둔 기술 진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니 변화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이냐? 1인당 노동, 1인당 효율적 노동 이걸 구분할 수 있고요. 1인당 효율적 노동은 사실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없었지만 1인당 노동에 대한 성장률은 보였다. G만큼의 크기였다. 그리고 GDP 자체, 그 볼륨 자체는 M 플러스 G만큼 성장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 모델 자체로 볼 때 이거 좀 이상한 내용 아니냐, 그러면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별로 뭐 영향이 없다라는 거냐 라는 측면의 얘기들을 고민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해결책 또는 어떤 해답이 그런 모형을 잠깐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적인 논란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저축률 어떻게 할 건지, 그쵸?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부가 투자를 제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에다가 맡길 거냐, 아니면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을 계속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산업 정책이라는 부분들,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성장을 급하게 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두고 그 장기적으로 이런 판단을 두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어떤 경제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볼 때 뭐 운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경제 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내추럴 익스페리먼트의 결과로 보이는 것, 북한과 비교하면 상당히 그렇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상의 논쟁 중에 이제 제도 확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의라는 부분, 무엇이 정의이고 기본적으로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법적 제도라든지 자본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부패 이런 부분들 없는 제대로 된 정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AK 모델에 대해서, 내생적 성장 모델 중에 출발점이죠. 아주 기본적인 AK 모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 부분을 살펴봄을 통해 가지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성장 모형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생적 경제 성장 모델이 AK 모델로 발전해가지고 뭐 솔로 모델 비슷한 모형이죠. 솔로 모델 출발점으로 해서 내생적으로 해서 AK까지 갔다가 AK에서 상당히 발전을 많이 보였습니다. 복잡한 모형들이 많고요. 근데 우리 기본을 충실하고 아주 간단한 모형들을 봄으로써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는 이제 경기 변동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